저희 인생학교에서 늘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알아서 온다는 거죠. 그 극단적인 예로 나를 낳아준 부모를 제시합니다. 부모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가장 크죠. 내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부모에 의해 결정이 되니까요. 부모를 떠나 고아가 되거나 입양이 되거나 하는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질 때까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마도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성장을 지배하는 환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전제를 하나 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도 부모와 떨어져 성장을 해도 다 부족한 환경이라는 거죠. 완벽한 환경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행을 환경 탓을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이 지구별이 신들의 교화소이자 학습장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몸이라고 하는 물질과 영혼이라고 하는 비물질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지구별에서는 이런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 그리고 아주 적기는 하지만 무생물에도 영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해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원초적인 질문이 또 생기겠죠.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믿기 어렵죠. 다만 인간이 육신의 껍질을 벗으면 비물질 에너지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귀신, 신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부릅니다. 이 비물질의 세상을 우리들은 영계 또는 신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비물질의 세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운영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율이라고 부르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이 지구별을 신들의 교화소 또는 신들의 학교라고 설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태어나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환경은 인과율을 따릅니다. 나의 부모도 또 부모와 떨어지는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인과율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 부모를 만나는 것도 가난한 부모를 만나는 것도 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편의 어디에서인가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결과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학교에서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을 비제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이도 서로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만나진 것이라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까닭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 빚을 갚아내기 위해서라고까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나는 내가 만든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번 생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따라서 내가 접하는 모든 환경은
나의 인생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내 빚을 갚아 나가는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설정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는 것이죠. 이 설정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선 부모가 필요하고요. 또 내가 성장하는 데까지 나를 보살펴줄 어른이 필요로 하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은 무조건 채워집니다.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이상 이 자연은 무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육신입니다. 이 육신에는 DNA라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핏줄로 내려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작은 것이라든가 얼굴의 생김새라든가 다혈질 같은 기질이라든가 얌전한 성격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재주 같은 것들입니다.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육신에 나의 영혼이 들어올 때 내 업력, 이 업력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 업력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게 된 그 집안의 내력, 또 그 집안에서 풀어내지 못했던 숙제들, 그 집안을 지켜온 조상들의 얼과 한 같은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육신이 선택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연결되어서 부모가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은 알아야 하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부모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는 원망을 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의 결과물이며,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은 이번 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로 한 것들이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번 생애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나에게 맞춤 설정된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 이 지구별에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환경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주어지는 정보들이지 내 인생의 결론이나 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채야만 합니다. 왜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가 교과서나 책에서 배운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얼굴을 하고 저마다의 환경에서 저마다의 재주를 가지고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다르고요. 그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며 그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정말이지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을 만들고 소는 젖을 만드는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맞다 틀리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전달을 해서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서 함께 이 지구별이라는 곳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 큰 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힘들어지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꼽으라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날 일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사실을 두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인이 벌어지면 그 살인이 벌어진 것을 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야지, 저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현상을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살인을 당한 사람도 인과율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상대성의 법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원리죠. 도둑질할 물건이 없는 집에는 도둑이 들지 않는다는 말 이해가 되실까요? 도둑이 들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보다 도둑이 들지 않는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켠 게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서 엄한 소리만 해대고 말았습니다. 제 속에서 이걸 알게 되면 인생이 꼬이지 않을 텐데 싶은 거죠. 꼰대처럼.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기억하시나요? 그 드라마 초반에 3남매가 이구동성으로 서울에 살지 못하는 비애를 토로하더군요. 극중 도시 이름이 아마 삼포시였던가요? 수원 인근이라고 하면서 그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도시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그 진짜 도시 이름을 이용했다가 그 도시 사람들이 항의를 받을까봐 일부러 그랬겠죠. 참 임금니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외쳐야 하는 건지 참 다들 힘들게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당역 막차 시간이 되면 수원으로 내려가는 버스들, 택시들이 질비한 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수원 근방의 삼포시라니 말이죠. 저는 처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아무런 공감이 되질 않았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드라마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보는 내내 참 대사가 찰지더군요. 그 상황과 그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공감되지 않았지만 정말 대사가 열일한다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던지는 화두도 참 많았고요. 서울 근방의 도시에서 거의 일평생을 살아온 저는 지방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서울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서울은요, 매캐하고 진짜 매연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말 복잡하고 정신도 없었고요. 한번 갔다 오면 머리가 딱딱 아픈 정말 그다지 살고 싶지 않은 도시였어요. 잿빛 도시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드라마에서 말하는 인서울이 아닌 서러움보다는 인서울이 아니어서 더 좋았던 기억이 훨씬 많은 나로서는 참 공감이 되질 않았죠. 제가 그 나이 때에는 늦어서 막차를 타고 허겁지겁 돌아오는 길도 참 좋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서울 웬만한 변두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사는 도시보다 훨씬 더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막차를 탄다는 건 뭐 하루를 열심히 산 것 같았고 또 술자리에서 적당히 도망칠 핑계도 됐었고 말이죠. 물론 제가 경험한 것들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이전의 이야기니까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풍경은 제가 겪었던 시절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서울의 공장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전을 했구나. 화성 같은 곳으로. 그래서 서울의 하늘이 맑아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울살이가 훨씬 좋아진 건 맞네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각자 저마다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부모와 저마다의 환경을 부여받고 저마다의 재주와 저마다의 몸뚱이를 얻어서 인생을 살고 있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각자 생각의 척도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10인 10색이라 10사람이 있다면 그 10사람 모두가 각기 다른 법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본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범을 고양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범이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행한 대로 따라오고요. 이룬 대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맛본 것들이 진실이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맛본 저 사람에게 만들어진 생각은 분명히 나와 다를 테니까요.
또 내가 오르면 상대는 틀린 사람이 됩니다. 패배한 사람은 피눈물을 흘릴 텐데 누군가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생각이 비틀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단 그 직장이라는 곳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좀 잘못 설정을 해놓은 것이 아닌지 싶더군요. 그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시나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이란 곳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제 질문이 좀 황당할까요? 우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직업란에 뭐라고 적던가요? 학생이라고 적죠. 그런데 학생이 돈을 버나요? 이 말은 직업이란 내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 돈벌이 수단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전을 보면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생계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진 않잖아요. 주부가 생계를 위해서 집안일을 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직업란에는 분명히 전업주부라고 적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직업이란 생계와 상관없이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말은 전제 조건부터 좀 잘못된 것이죠. 헌법에는 우리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더군요. 일단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건 마치 과거의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구는 둥글었던 것과 같죠. 직업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우고 있는 상태라면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집안일을 주로 담당한다면 전업주부로 표현하는 것처럼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저 직장인으로 표현을 할 뿐인 거죠. 그러면 직장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직장은 사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 회사의 회자가 모인 회자인 이유죠.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회사, 상사입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면 그 회사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닌다는 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의 우두머리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스티브 잡스가 우두머리로 있을 당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래서 잡스가 한번 쫓겨나긴 했었지만 잡스는 세상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애플 컴퓨터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폰트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 한 결과물이었고요. 스마트폰 역시 폰과 음악을 듣는 아이팟과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를 결합시킨 무언가를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물이었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혼을 갈아 넣었고 그 결과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죠. 돈은 알아서 저절로 대박이 터지게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돈은 그 가치에 맞게 저절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은 내가 가진 재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을 해서 그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고 내가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한 만큼 돈은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지금 당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거나 또 꿈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하실 것 같네요. 이 직장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직장의 가장 이성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들어두세요. 그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에서 말하던 서울 근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중에 눈에 보이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죠. 우리는 보통 이 환경을 그냥 지나칩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내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냥 지나치면 나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풍경을 보면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럽니다. 아이고, 당신이 이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헤이, 여보셔. 나는 더한 환경도 지나왔습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 타고도 다녀봤고요. 막차버스 놓칠까봐 그 많은 버스에 낑겨서 자정을 넘겨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5만 가지 사람들의 풍경이 보입니다. 같은 환경을 가지고도 수만 가지 얼굴로 수만 가지 표정을 짓고 말이죠.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한 노신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점퍼 차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옷은 비록 낡아 보였지만 깨끗하게 옷을 입고 반듯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습에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저는 순간 어쩌면 저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계신 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버텨준다는 생각도 하고 말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노인들은 정말이지 민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저는 나이가 들어서 저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술에 떡이 돼서 널브러진 사람들을 보면서 술에 쩔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스리게 됩니다. 나를 가르치는 것들은 이처럼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옵니다. 아주 모범이 되는 것들만 답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못난 것, 모자란 것 같은 것들도 교과서의 텍스트가 되어서 나를 가르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기르실 때 하도 간섭을 하면서 기른 탓에 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지금도 그런 다짐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살게 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시골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되면 차를 끌고 지방으로 시골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역시 하나하나가 교과서입니다. 거리의 풍경처럼 훑고 지나가듯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어주고 집중해서 읽는 텍스트인 셈이죠. 처음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작동하질 않아요. 첫인상부터 별로라는 생각은 내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당신의 입맛에 맞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요. 인간이 덜 됐다거나 인간이 아니라거나 인간이 별로라고 하는 생각은 나의 평가와 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당신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맘대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반대로 당신은 그 사람 비위에 맞을까요?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다고들 하더라고요. 뭔가 한참 착각하는 거죠. 이유 없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상대방을 모르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용 설명서가 없는 거죠. 이럴 땐 그저 입을 닫고 눈과 귀를 열어두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충분히 읽고 또 읽으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들으면 그 사람의 언어가 들리고요.
뻔히 내가 알게 된 걸 틀릴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옳다고 하는 답을 들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의 옳음과 저 사람의 옳음은 같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마지인 이엘이 자기 직장 후배가 못됐다고 할 때 그 둘째 이민기의 친구가 그러죠. 그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쁠 거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못된 누나가 그 친구 못마땅해서 그럴 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씩 따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탁 보면 아는 거죠. 저절로 도가 통하는 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영상에서 도인과 무속인을 비교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 논리에 의하면 도인은 자력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무속인은 마치 신의 꼬봉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요. 이게 자력이든 타력이든 신과 통하는 건 똑같습니다. 나를 밝혀서 접하는 영계와 영계 쪽에서 열어준 영계가 다르지 않거든요. 신이 실려서 영적인 능력을 쓰는 것도 둘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각자 사람됨이 다르겠죠. 전에도 말을 했듯이 우리나라 무당판이 워낙 인식이 좋지 않아서 너도 나도 신을 안 받겠다고 하고 또 신을 받게 된 뒤에 하는 무속행위들이 그다지 좋아 보이질 않아서 제대로 된 무속인 공부가 체계적으로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무속인과 도인의 급수가 다르다는 말은 아닙니다. 돌을 닦다가 영적인 능력이 생기면 그 능력 팔아먹고 사는 사람은 없는 줄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단학선원 같은 부류들은 뭐가 다른데요? 명상센터 하는 사람들은 영성 팔아먹는 거 아닌가요? 참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오히려 신을 받으면 생짜로 돌을 닦는 사람들보다 훨씬 쉽죠. 무속인이 해야 될 공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을 받고 영문이 열리고 난 뒤에 나를 계속 밝혀서 영계 공부를 이어나가는 거죠. 도인들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신에게 비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당신들도 하면 도인들이나 스님처럼 똑같이 돌을 닦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 공부입니다. 일단 내가 신을 받게 되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신이 실려서 영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듣고 보고 또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듣고 해서 차츰차츰 나를 갖춰가는 겁니다. 내가 신으로부터 들었다고 그걸 저 사람에게 꼭 다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안다고 다 말을 하지 않는 공부도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에게 내가 쪽지게처럼 알아맞히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지 말입니다. 그냥 크게 한두 가지만 딱 집어버리면 지가 알아서 술술술 다 봅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뭐하러 내가 그걸 맞춰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만 잘 들어도 다 보일 텐데 말입니다. 다만 해법이나 훈수를 두는 건 내가 갖춰진 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건 돌을 닦은 사람이나 무속인이나 똑같아요. 내가 공부가 깊게 된 사람은 신에게 빌라고 조상에게 빌라고 구타라고 안 하죠. 단지 네가 뭘 잘못해서 어려워진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신을 고쳐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대신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는 같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풀어줄 수 있도록 신에게 말씀을 드려주는 거고 말이죠. 이처럼 신과 인간 사이에서 변호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무속인이고 무속인 공부입니다. 아니 이 재미있는 공부를 하지 않고 신을 받아서 점이나 쳐주고 사니 대접을 못 받는 것이겠죠.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인생학교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심플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죠.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 다가오는 환경을 우리는 잘 받아먹기만 하면 되고요. 며칠간에 걸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